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이 됩니다. 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오늘도 전국에선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주본이 25일에 그러니까 성탄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출석에 의한 것인가 미리 석동현 변호사가 말을 했더라고요. 99% 이번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던데 네. 넣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 변호인단 구성부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변호인 구성이 지금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네. 헌재에 대응하는 변호인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하고 되게 다릅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변호인 대응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변호인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있다, 가닥이 잡혔다라고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석동위원장, 그다음에 윤곽금 전 대구 고검장, 예.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헌재에 이제 대응하는 변호인들은 아마 재판장 출신들, 판사 출신들로 아마 꾸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갈래긴 하지만 변호인이 다 완성이 돼야지 전체 변론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본인이 또 변호인 자격증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 구성이 맞춰지는 아마 이번 주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가 끝나고 나면은 변론 계획을 짜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소환에 응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두 번째 소환 출석 요구서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통 죄송합니다. 예. 보통 세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세 번까지 안 됐으니까 체포영장까지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네요. 예, 세 번까지는 좀 이제 해야지 체포영장이 명분이 생긴 거고요. 또 네. 실제로 체포영장을 낼 때는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포했다가 48시간 뒤에 영장 청구할 명분이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 못 받으면 이것도 네. 좀 공조본 입장에서 난처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히려 본인들은 여론의 등살에 밀려서 2차 이제 출석 요구서 보내지만은 오히려 3차까지 가서 자기들도 구속영장을 쌓을 좀 탄탄한 준비를 하고 또 질문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조본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14명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국방부와 합해서 공조본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빠르면 아마 있을 거다 그래 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헌재 관련된 서류도 안 받고 아예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대통령실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인데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12월 네. 11일에 검찰이 그날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응하지 않았었고 지금 열흘이 또 흘렀거든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변호 논리인데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무혐의 불기소감이다라고 스스로 좀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끝까지 맞서겠다라는 선언을 했지만 그것은 어떤 소환을 통해서 거기에 응해가지고 맞선다기보다는 여기에 소환에 불응하는 것 이것이 좀 1차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이 절차도 대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윤 대통령 측도 읽어내고 예. 소환 불응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안이 이제 수사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더 커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체포영장 이번까지는 그럼 체포영장 발부는 좀 빠르다고 보시나요? 일단 글쎄요. 뭐 이번에 소환을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으로 바로 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요. 지금 네. 여러 기관에서 수차례 소환 요청을 했고 또 이제 압수수색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사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또 그 사태를 빠르게 대통령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비록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그밖에 어떤
현재 또 관저에서 생활을 하는 등의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빛의 혁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SNS 글도 게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또 민생과 경제 강조하면서 외연 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빛의 혁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2 촛불의 혁명처럼 그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싶은가 봐요. 하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빛의 혁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선동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명권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했죠. 연이어 탄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선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사한 검사장에 대해서 또 탄핵을 했죠. 이게 내가 정치 보복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고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이것도 지금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 때문에요. 본인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이 탄핵이 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이죠. 탄핵 국민이 잘 넘어가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기는 바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본 모습 보면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든가 여당과 싸우는 모습 이런 투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세탁용으로 이렇게 민생 경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왜 무죄인지를 국회에서 토론을 열었었거든요. 거기서 직접 축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이렇게 민생 경제 챙기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지도자의 면모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탄핵 전국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집회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것,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파의 수장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 또 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경제 행보를 하는 것 이 자체는 뭐 특별하게 뭐 무리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뭐 특별하게 볼 행보는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또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은 거기에 안주를 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비상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야 되고 비상경제적인 상황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국회에서의 그 절차와 논의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초당적인 그런 집회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파라도 이것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심을 해도 좋다. 특정 정파의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이 집회가 어떤 뭐 곧바로 민주당 지지 집회라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국민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분별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37%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그 여론 조사에 비해서 한동훈 대표가 5%로 한 자릿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도적인 수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지금 이 많이 나온 수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글쎄요, 지금 이 현재 상황, 특정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핀셋으로 찍어서 분석하는 게 큰 의미는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 그 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핀셋을 찍어서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을 좀 본다 그러면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거 이거는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 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두 자릿수 차기 지도자감으로 이제 늘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다른 후보가 역전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당에 있는 다른 이제 광역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원외에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그 후보들과 같이 섞이게 됐다는 거, 예. 그거 하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요. 사실 조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서 많이 나온다면 누가 이재명과 붙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처리를 받는다면 그러면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나 또는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 전 도지사 이런 분들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매치를 시켰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나 가장 좋은 매치가 되겠느냐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에 물러났고 한 자릿수 지지율 떨어졌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물밑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계기는 마련을 한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된 그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어쨌든 갤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7%고 한동훈 전 대표 5%. 나머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게 그 조사 대상으로 갤럽에서 꼽은 게 홍준표 그 지사는 지금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 5%, 또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도 각각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빠르겠지만 지금 이 수치는 어떻게 앞으로 이어져 갈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습니까? 일단 여권에서는 이 사태를 돌파할 만한 구심력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다소 갈팡질팡했던 부분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추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필적할 만한 주자들이 많이 뜨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주자하고 붙어 보이는 것이지 다른 주자가 크게 부상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좀 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어떤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층도 있는데 그쪽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아직까지는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의혹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시민들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정치인이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든지 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이 꼽히는데 근데 그 층에서는 지금 어떤 결집을 해가지고 대선 주자를 새로 띄우기보다는 좀 뒤로 물러서서 관망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을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각에서는 그 2016년 경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에 비해서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도 여권에서도 그 민주당에서도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주자들이 있었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그때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구심력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나. 지금은 다른 경쟁 주자가 별로 없는데도 거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높게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는 뭘 의미하냐면 기존 정치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필적할 만한 주자가 안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정치권이 이제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정치 지형이 보통 4대 2대 4라 이렇게 보거든요. 4가 우파, 2가 중도, 또 나머지 4가 좌 이렇게 총 100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한계라는 게 개딸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지지층이 있긴 하지만 중도로 확장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여당에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쪽에 극우 성향이 기본 바탕이고 여기서 중도 20%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각각 진영이 이 20%를 두고 싸우는 게임인데 현재 대표하고 있는 주자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를 얼마나 끌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진영 내에서도 얼마나 지지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 크게 좌우될 거라 그래 봅니다. 향후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전망 지금 짚어주시고 있는데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정말 큰 신뢰도를 얻으면서 이름이 처음으로 대권 주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담을 넘었던 그 장소나 또 메고 있었던 연두색 넥타이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전혀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예.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김상무 의원이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됐었죠. 네. 갑자기 투표에 참여하면서 그랬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비상계엄 때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의장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 전체를 이끄는 원내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을 보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현재 이 비상계엄이 생겼을 때 차분하게 법적으로 비상계엄 해제시킨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원식 의장님이 원래는 이제 정치 국회의장 이후에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딱히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예.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을 넣는 거 가끔 넣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여야 떠나서 많은 거는 좋은 거지요. 그래서 네. 우원식 의장한테도 아마 빛의 순간이 이번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차기 대권에 도전하실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 본인은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예.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선으로 가는 거는 좀 명분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뭐 그 신뢰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꼽혔는데 이 선거 정치라는 것은 찬반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주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시민들의 1인 1표를 받아가지고 예.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경쟁에서 이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예전에 활동했었던 내역들을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다루는 의제 중에서 역사라든지 과거사 그리고 검찰이나 뭐 사법제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언론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의 열기는 고조시켰지만 여러 시민들 특히 이제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의제들이었거든요. 예. 경제민주화라고 했을 때는 진보적인 시민들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시민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제여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어느 정도는 그걸 수용하는 신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폭넓은 의제, 서민적인 의제로 우원식 의장이 예전에 정치를 해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볼 만한 정치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여야정 국정협의체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참여하는 지금 시점에서 참여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 말한 여야정 협의체는요, 네.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이번에 참여하겠다고 한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겁니다. 그거를 꼭 집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맞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는 만약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원내대표들끼리 참여를 하자라는 예.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의심했던 거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의 면모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무대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그러니까 즉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을 통해서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파트너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이 주도권을 갖는 게 맞다라면서 우리가 반대를 했었지만 국회의장이 중재를 나서고 또 이제 원내 대표들끼리 모아서 여야정 협의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응할 수가 있겠다. 예. 왜냐하면 또 국무위원이 지금 16명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2명이 탄핵돼 버리면요. 국무회의 못 엽니다. 예. 그럼 예산, 결산, 정책 모든 것들 올스탑입니다. 이제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협의체는 예. 출범하는 게 이런 조건에서는 상당히 타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그럼 원내대표 위주로만 돌아가면 어떤 거를 당장 그 협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원내대표 위주로 한다는 건 이제 국회에서 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들어가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그다지 타당한 건 아닙니다. 여야정 협의체라고 했을 때는 정부도 들어가는 것이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을 축으로 한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자당의 대표를 무리하게 끌어내렸기 때문에 타당의 대표도 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지나치게 의원 중심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폭이 좁은 정치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다 권한들을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한이 있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파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절대 행정부가 발의를 하든 예. 여당이 발의하든 총괄을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여당의 경우는 이제 그래도 1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재의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면 또 그 법안은 부결되는 거겠죠. 예. 서로 간에 이제 힘을 인정하고 결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가 굳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힘과 의석수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당 대표들까지 다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원내대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새로 뽑기로 하면서 후보군들에 대한 관심도 몰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김재섭 초선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최종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진들도 또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떻게 선출이 될까요? 현재 비대위원장이 이제 해야 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당 수습을 해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당 내의 분열이 굉장히 심했었지요. 개파로 갈라지기도 하고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참 국민들이 보기 민망한 이제 그런 예. 얘기가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당 수습을 할 수 있는 책임자, 그렇다면 중진 가능성이 높겠죠. 당 의원들 개성을 다 두루두루 알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중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들어간다면 이게 개헌 논의가 아마 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개헌주의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87년에 만들어진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속도라든가 이 수준을 맞춰보면 맞지가 않다. 4년 중임제로 해서 중간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도 넣고 또 하나 5년 단임제로 하니까 5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긴 거고 그 무리수 때문에 야당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악순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공약들을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비대위원장 오면 이 개헌 논의도 할 수 있는 의원이 와야 된다. 대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진으로서 할 수 있는 분이 원내 관계없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중진급이 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진 의원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이지만 비대위원장 어떻게 향후에 선출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파격적인 카드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네. 쓴다고 했을 때는 그게 기만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재섭 의원이 중간에 거론되기도 했는데 탄핵 찬성 의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 국민의힘이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힌다고 했을 때는 그냥 중진들이라든지 당 주류의 페이스에 맞게 끌고 가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에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만약에 김재섭 의원 같은 분이 뭐 당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본인의 소신을 안 꺾고 계속 자기 페이스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중진들이라든지 주류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예. 것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보고 저는 글쎄요 현재 국민의힘 상태로 봤을 때는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평균적인 인사 정도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친윤당 또 반탄당 이것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보수의 개혁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앞으로 그 과정들이 국민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양국 뭐 포함해서 이제 거부권을 일단 먼저 행사한 다음에 민주당의 태도도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12월 31일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대변인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탄핵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또 한덕수 대행에게까지 또 탄핵을 거론하면서 하는 협박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탄핵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탄핵을 자주 거론했죠. 그러면서 그 대상자 국무위원 또는 장관, 검사장, 검사들한테 탄핵을 하기 전에 먼저 탄핵 입에 올리면서 탄핵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탄핵 협박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한 것을 얻고자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똑같은 수법을 쓴다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권한 대행이 왔습니다. 근데 그 또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대행도 또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탄핵 남발에 의한 이제 반발, 그러니까 여러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판단한 것, 즉 이제 헌법의 위헌성을 기준으로 해서 양곡법 같은 것들은 잉여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조건 1조 원 들여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더라는 그런 법인데, 그런 사실 반시장주의 정책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한 걸 가지고 그 판단 틀렸다고 하는 법적 근거, 그런 야당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책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틀린 거 없는데, 법적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그런 얘기를 아마 잠깐 한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정정의 수단으로서 탄핵을 남발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한 게 지금 양곡법 그 6법에 대한 거부권 말고 앞으로 왜 특검법 아직 그 상설 특검법도 선택을 안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될 거? 네, 뭐 일단 양곡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예. 뭐 행정부의 원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뭐 권력이라든지 이득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란 상설 특검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지체 예. 없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거는 원래 있던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이고, 국회 규칙이 개정돼서 이제 추천 절차가 좀 바뀐 것인데, 예.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함부로 뭐 비토를 하거나 이럴 만한 대상이 애초부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당 입장 이전에 사실 한덕수 대행이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란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예.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단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가? 오히려 민주당을 떠나서 민주당에게 일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 저분 또 지금 위험한 분일 수도 있는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예.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 상설 특검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별도의 특검이 또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특검법도 있습니다. 이런 네. 문제들 다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왔고, 의원들도 출석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다 찬성 표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일단 국회 다수파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여야 설전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출석했던 이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사살설을 제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 잇따라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거나, 또 국민의힘은 비굴한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그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해서 뭔가 공신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목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입니다. 예. 과방위 위원장인데, 사실 김어준 씨가 과거에 그 본인이 했던 유튜브에서 했던 가짜 뉴스가 뭐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 얘기를 맨 처음에 제기한 사람이 방송인 중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인 중에서 김어준 씨가 최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어준 씨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이런 또 이제 세월호 사건, 그거를 또 인신공양이라는 말을 해서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샤머니즘적을 믿고 세월호에 있는 그 학생들을 인신공양용으로 고의로 침몰시켰다라는 그 음모론까지도 한 사람이 김어준 씨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어준 씨에 대해서 국회 가방의 위원장이 걸러내지는 못하고 국민들을 오히려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못하게 한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이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서 증인으로 나오든 참고인으로 나오든 골고루 질문하도록 해서 거기다 검증, 따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우준 씨를 부르고 질문을 못 받게 하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고의성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봅니다. 예. 3분 남겨놓고 여당 의원들은 다 나가셨죠.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김어준 씨 발언 어떻게 네. 보셨나요?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것은 이제 본인도 뭐 제보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게 검증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사안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발언이 설령 진짜라고 해도 꺼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가볍게 할 발언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더 사실이라면 만약에 내부에서 제보한 분 또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미국 입장도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또 검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두둔하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이 김어준 씨 아까 전에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김어준 씨도 그걸 하다가 결국엔 걷어들였고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빠져나오는 사람을 욕하려면 본인은 아예 발을 안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런 부정선거론을 돌림 노래처럼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인 거고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는 게 현재 친윤과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그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가 결코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김어준 씨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여권에서는 이걸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